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300%에서 올해 3월 말 317%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표님.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은요, 이 금융 쪽이랑 정부 부채가 많아요. 근데 대표님, 이 중국은요, 기업 부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이 GDP 대비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150%예요.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기업 부채 비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중국의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하고 다른 게 거의 국영기업이 많아. 국영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에요. 국영기업이 많다 보니까 예. 과감한 투자가 개발도상국이니까 과감한 시설 투자가 우선된다니까. 우리나라 국영기업도 부채 비율이 높잖아. 똑같아. 국영기업이 많은 게 뭐니? 예. 왜냐면 오나서도 마음대로 가져가 국영기업은 도둑놈 소굴이야. 우리나라가 국영기업이 계속 적자 내지 민간기업 그렇게 계속 적자 내면 살아남나? 아니죠. 망해버리지. 근데 국영기업은 계속 적자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국영기업이 전부 적자 내서 민간기업으로 바꾸고 있잖아. 왜 그래? 매출에 신경 안 쓰고 돈 국가에 많겠다 그냥 은행에서 가져와서 그냥 저거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영기업이나 지금 지자체가 국영기업하고 똑같아. 한국 지자체가 왜 그리 부채가 늘어나? 한국 지자체가 중국의 국영기업과 비슷해. 국영기업처럼 부채 막 채권 막 발행해. 부채 증가, 특징이 채권 발행, 이거 장기 채권을 막 발행하는 거야. 이런 도둑놈 자기 임기 동안에는 돈 실컷 쓰고 가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지자체장 오면 거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장 할 때 돈 걱정 안 하겠다는 거야. 채권 발행. 그러니까 국영기업체를 왜 민영화하려고 노력하냐?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그 직원들도 그냥 아니래. 그냥 공무원으로 착각해. 매출이 있든 없든 월급 나와, 그런 게 있잖아. 중국이나 북한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등소평이가 자본주의 시작한 이후에 아직까지 중국은 자본주의가 성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트리클 다운 상태야.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는 경제라고. 그러니까 이 트리클 다운은 관주도 경제. 관주도 경제는 부채 비율이 높아. 관이 경제를 주도한다니까, 정부가. 케인즈의 이론이라. 케인즈의 이론은 전부 뭘 하냐면 뉴딜을 많이 쓰잖아. 뉴딜 정책을 많이 하잖아. 관주도로. 미국도 잘 안 될 때 하이에크를 제끼고 케인즈 이론을 도입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다시 살아났잖아, 처음에. 아, 네네. 그게 뭐야? 미국이 뉴딜 정책 해산했어. 했어요. 루즈벨트 뉴딜 정책 했단 말이야. 그래가 미국이 대공황에서 헤어나잖아. 그때는 관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경제가 폭삭 주저를 앉아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정부를 의지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 초창기도 케인즈 이론을 썼거든. 관주도야. 말만 자본주의지 국가가 경제를 거의 일으키다시피 해서 박정희가 트리클 다운을 했다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아. 그러니까 유신을 한 거야.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민중혁명이 아니고 경제도 혁명으로 볼 수 있거든. 경제를 일으키는데 민중혁명을 했단 말이야. 일반 기업 국가는. 근데 우리는 유신혁명을 해버렸어. 대통령이 직접 내리꽂은 거야. 경제를. 포항제철 만들어라. 모든 게 외국 자본을 가져와가지고 국가가 보증을 서주자면 외국에서 자본을 안 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그래 국가가 차관을 가지고 와. 그래가 민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가 국영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민간한테 이양해주는 그런 식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은 국가 차관을 쓰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부패가 아직까지 만연한 거예요. 관주도 경제는 국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전부 몇백 프로가 되는 거예요. 전부 300% 이상 돼. 그리고 중국 기업의 GDP 대비가 부채가 150%라는 건 세계 2위잖아. 그러면 이 미국의 부채 비율은 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 미국 기업이요? 미국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100% 정도란 말이야. 자본금이 500억이면 부채가 한 500억 되는 거지. 그럼 100% 미만이거든, 선진국은. 그럼 중국은 왜 GDP 대비 부채가 150%가 넘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국영기업이 많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고, 과감한 국가가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거야. 국가가 모든 경제를 기획경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실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은 하이에크의 정책이야. 시장 경제. 밑바닥에는 하이에크의 시장 경제를 택하면서 위에
공무원들은 공산당은 뭘 하고 있어? 관주도 경제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위장된 하이에크 정책의 시장 경제를 위장한 관주도의 경제야.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을 공산당원들은 가지고 있고 밑에는 겉으로는 하이에크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막 포항제철도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랬잖아. 예. 뭐 고속도로도 뚫어야지. 이게 돈이 어디 있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관을 가져와서 경제를 일으켰단 말이야. 중국이 부채가 GDP 대비 317%,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경제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래. 안정된 자본주의가 아니야. 일종의 자본주의의 실험 국가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병행하는 국가란 말이야. 공산주의자들은 케인즈 이론을 주장하고 밑에 서민들은 시민들은 하이에크 이론을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있어. 시장 경제를 만들어줘 놓고 모든 기업은 관주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란 말이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병행할 수 있는가 실험 국가야. 예. 아, 맞아. 맞습니다. 그게 케인즈와 하이에크 이론이 공존하는 국가야. 미국은 전부 하이에크 이론이야. 네. 선진국은 전부 하이에크, 우리도 하이에크로 가고 있잖아. 무슨 이해가지? 중국이 현재 경제 성장률 뭐 8%를 지켜야 한다는 그럼 바오빠라는 안 돼. 예. 경제 성장률은 3%대로 떨어져. 예, 근데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8%를 지켜야 한다는 바오빠 또는 7%를 지켜야 한다는 바오치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요. 이 고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경제적 이슈임과 동시에 정치적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될 때는 공산당이 몰락할 수가 있어. 이 모든 경제를 공산당이 주도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경제가 실패해봐. 중국의 실업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 과감한 투자 때문에 실업자들을 그나마 밥을 먹고 살거든. 농민공들이 도시에 와서 먹고 산단 말이야.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응? 근데 그거를 못 맞춰줘봐.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냥 정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은 그걸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농민공이 들고 일어나면 갖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중국의 신매덕이 들고 일어나봐.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天安문 광장에 벌써 100만 명만 모이면 공산당은 몰락하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天安문 광장에 100만 명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는 거지. 중국의 농민공들이 말이지 일자리 없어봐. 그 나중에 들고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게 뭐 공산당 무너지는 거지 뭐. 세상에 중국만큼 위험한 국가가 없어요. 그 허경 대표님 정책 중에 그 3년간 총 6천조 원의 양적 완화를 하신다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허경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매년 2천조라는 자금이 필요하실 텐데 근데 뭐 땅 파면은 갑자기 2천조가 당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2천조를 만들려면 시장에 2천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가지고 민간 자금을 빨아들이고 그 자금을 갖다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근데 민간에 갑자기 채권이 2천조씩이나 확 풀려버리면은 이 채권 가격이 갑자기 확 내려가잖아요. 채권 가격이 확 내려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이렇게 2천조 양적 완화를 갑자기 진행을 해버리면 시중 자금이 확 말라버리고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허경 대표님께서는 양적 완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 건지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적 완화를 간단하다니까. 한국은행을 상대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약간 독재성이 있어야 돼. 한국은행에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주잖아. 주고 바로 우리가 그 돈을 찍어서 2천조를 찍어서 그 채권을 인수하거든. 그럼 우리가 그 돈을 2천조를 정부가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남은 돈을 그거 바로 푸는 거야. 그걸 그 2천조를 가지고 국민한테 직접 이제 배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국은행에다가 직접 채권을 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2천조를 찍어서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2천조를 찍어서 정부에다가 주고 주는 거지. 그러면은 허경 대표님께서는 2천조 생겼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바로 국민배당금 국민배당금뿐이 아니라 국민배당금 줄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1인당 1억씩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국민들에게 자금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부채가 1,600조거든. 악성 부채가 지금. 기업 부채가 한 2,000조 되잖아. 이런 것을 처음에는 개인 부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기업 부채를 지원을 해주는 거야. 기업들이 숨통을 털 수 있도록. 대표님, 너무 신기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직접 상대한다고요?
그렇지.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이거 완전 틀을 깨버리는 건데요, 완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경제 정책이지. 와, 대박이네. 음, 오. 근데 진짜로 정부가 한국은행을 상대하면은 시장에다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시장 금리가 갑자기 확 상승할 그런 부작용이 없겠네요. 전혀 부작용 자체는 없어. 부작용이 없으면서 인플레도 안 생기면서 예, 예. 경제가 살아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가계부채 1600조를 해결해 내는 거야.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기업부채에 손을 대는 거지. 그래 우리나라 기업부채율이 평균 100% 정도 좀 넘거든. GDP 대비해서 100% 정도. GDP 대비 미국도 기업부채가 예. GDP 대비 100%좀 넘어. 중국도 높아요. 엄청나게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아. IMF 때 이걸 낮춰놨거든. 다운시켰잖아. IMF 이후로 우리가 기업 부채율을 낮춰놨다고. 무차입 경영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네. 대우가 그 잘못된 걸 우리한테 보여줬잖아. 기업이 너무 방만한 경영하는 바람에 부채 비율이 그때 막 200%씩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전부 의무적으로 낮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주들이 막 개인 땅 정리하고 막 난리 했잖아. 그러니까 사주들이 개인 재산을 처리해서라도 부채 비율을 낮춰라. 이래가지고 그게 한 100%대 간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에 비해서 기업 부채율이 보통이지. 그래도 우리가 우리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려면은 네네. 일단 가계부채 1600조를 해결하면은 기업들이 숨통이 좀 돌아가요. 그 다음에 2차 2000조가 또 나가잖아. 그럼 기업 부채율이 굉장히 낮아져 버려. 그렇구나. 그러면서 구조조 정도 들어가는 거야. 딱 규모가 맞네요. 기업 부채 어. 2000조, 양적 완화 2000조. 2000조. 이걸 그다음 쌤쌤을 나머지 해버리고, 예. 마지막 가서 2000조는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개인과 법인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2000조야. 국가를, 예. 국가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와,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예, 예. 신에너지 산업, 신바이오 산업 이런 데다 국가가 과감하게 밸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반도체 산업 이런 거? 그런 데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야, 국가. 그러니까 이게 6천조가 꼭 필요해. 그래서 이걸 3단계로 나눠서 내가 해결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확 돌아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잠자고 있는 거야, 이게. 금통위나 한국은행이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땅 짓고 햄지고 있는 거야. 이제는 걔네들도 뭔가 일을 해야 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네네. 한국은행 뒀다 뭐 할 거예요? 그럴 때 쓸지.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태원 팀장입니다.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허경영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약간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허경영 대표님이 하시려는 양적 완화와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시행 중인 양적 완화는 그 이름만 같다 뿐이지 전혀 다른 성질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란 나라는 현재 어떤 형식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위 세 개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오직 거래 대상이 시중은행들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중앙은행은 무조건 시중은행과만 거래가 가능한 건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중앙은행은 오직 시중은행을 통해서만 민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게 꽤나 복잡하지만 제가 쓸데없는 내용은 거르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지금 시행되는 양적 완화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중앙은행들이 시중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은행들에게 그만한 자금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은행들은 그 자금을 개인,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노리고 실시하는 게 현재 위 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양적 완화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형식의 양적 완화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해도 시중은행들이 이 자금을 개인,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중은행들이 봤을 때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함부로 대출을 해줬다가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안 갚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자금을 공급을 해줘도 시중은행들이 이 돈을 풀지 않고 다시 지급준비금이란 명목으로 중앙은행에 처박아 놓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재 일본, 유럽연합, 미국 모두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민간의 대출을 적절히 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많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 은행이 민간에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좋거나 우수한 개인,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믿고 대출을 해주는 거랑 몇십억대 자산가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믿고 대출을 해주는 거랑 다른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민간에 풀어도 그 자산의 대부분이 중산층, 상류층 위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서민층, 빈곤층은 은행을 통해 자금 공급을 거의 못 받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사 시중은행을 통해 민간의 자금이 풀리더라도 결국에는 있는 자만 더 많은 부를 챙기고 없는 자는 사실상 아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정부에서 시장의 채권을 확 풀어버렸을 때는 은행이나 민간 차원에서 이 채권을 확 사들이면서 적절히 반응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 이 채권이 적절히 민간 차원에서 구입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상승할 거고, 이것과 연동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 안 그래도 심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허경영 대표님에게, 대표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허경영 대표님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죠. 그리고 허경영 대표님께서는 정말로 이거는 기존 경제학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확 박살을 내버리는 천재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냥 정부가 중앙은행을 상대로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통해 정부가 직접 돈을 받아오면 된다, 이런 답변을 해주신 거죠. 이게 허경영 대표님께서는 정말 간단하고 함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알고 보면 아주 놀랍고 무서운 해법이에요. 위에 제가 나열한 여러 문제점들이 마법처럼, 진짜 마법처럼 한 번에 다 해결돼 버리는 정말 무섭도록 천재적인 해법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중앙은행을 상대로 직거래를 하니까 이 시중은행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하는 양적 완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시중은행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의 자금을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이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민간에 뿌리지 않으면은 이건 말짱 도루묵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거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돈을 직접 국민들에게 뿌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 하는 양적 완화는 은행들이 있는 자들에게만 자금을 공급해가지고 이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허경영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고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기부양책은 없는 자들에게 먼저 나눠주는 거잖아요.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정책과 이 18세 이상 국민 1인당 1억씩 나눠주는 정책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해소시키고 또 대부분의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면서 이 빈부격차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 채권 금리가 확 오르고 시장 금리가 올라서 더욱 심한 경기 침체가 생길 우려가 있지만, 만약에 정부가 중앙은행과 직거래를 한다라면은 이 시장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대한 우려 역시도 마법처럼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은 오직 시중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고정관념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갇혀버린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 중인 상황인 건데, 허경영 대표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이러한 부분에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대표님만의 높은 차원의 명쾌하고 간단한 해법을 내려주신 거죠.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만 봐, 단과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